혹시 2018년의 주식 계좌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 가구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장을 봤을 이마트. 그 주가가 당시 32만 3,500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의 왕좌를 상징하던 숫자였죠. 이걸 믿고 은퇴 자금을 묻어뒀던 투자자들은 지금 차마 그 계좌를 열어보지 못합니다. 7년이 흐른 2025년 말 그 주가는 6만 원대까지 곤두박질 쳤거든요. 고점 대비 무려 77%. 천문학적인 돈이 우리들의 희망과 함께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주가가 좀 빠졌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국내 대형 유통사들 중에서 가장 처참하게 가치가 사라진 주식이라는 시장의 냉혹한 평가서죠. 단적으로 2023년 한 해에만 이마트의 시가총액은 4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말 그대로 정확히 반토막이 나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노후, 누군가의 꿈이었을 2조 원이 1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회사가 이 정도로 무너지면 뉴스에는 온통 매출 급감, 소비자 외면 같은 단어들이 도배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마트의 성적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23년 이마트가 올린 연간 매출 29조 4,722억입니다. 여러분 29조, 감이 잘 안 오시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갓난아기까지 포함해서 1년 내내 한 사람당 60만 원어치씩 물건을 사줘야 겨우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돈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 기묘한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고도 이마트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469억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물건을 산더미처럼 팔았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뜻이죠. 이건 마치 심장은 터질 듯이 피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는데 정작 몸은 차갑게 식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도대체 이 모든 돈은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비단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룹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거든요. 신세계그룹 계열사를 전부 합친 시가총액은 2021년 가장 빛나던 시절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룹의 심장인 신세계백화점 주가 역시 2024년 10년 만에 최저점을 찍으며 끝모를 추락을 계속했죠. 시장은 때로 비정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신세계라는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서늘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를 전부 해체해서 공장, 땅, 건물, 재고까지 싹 다 현금으로 바꿨을 때의 가치를 1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신세계의 PBR은 0.34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장의 투자자들이 보기에 지금의 신세계는 멀쩡히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당장 문 닫고 자산을 정리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신호입니다. 장부상 가치가 6조 4천억이 넘는 회사를 시장은 고작 2조 원짜리로 보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4조 원이 넘는 가치는 어디 갔을까요? 시장이 미래에 발생할 손실 혹은 경영진의 리스크라는 항목으로 미리 빼버린 겁니다. 가장 최근 실적을 보면 이 의심은 거의 확신이 됩니다. 2025년 신세계의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세금까지 다 떼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진짜 이익은 전년 대비 87.1%나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매출은 버티고 있는데 이익만 증발했다? 이건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벌어들인 돈을 그대로 빨아먹는 거대한 구멍이 회사 어딘가에 뚫려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쿠팡 때문이다. 알리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에 밀려버린 오프라인 공룡의 어쩔 수 없는 몰락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이 모든 숫자들이 경고등을 켜며 무너지던 바로 그 순간, 이 거대한 제국의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룹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모순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불과 40년 전 백화점 2개로 시작했던 이 회사가 어떻게 대한민국 유통지도를 집어삼킨 35조 원짜리 제국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제국은 왜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이 제국을 세운 어머니와 물려받은 아들, 두 경영자의 결정 목록을 나란히 펼쳐보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1997년 대한민국 서울, 외환위기의 칼바람이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던 바로 그 해, 신세계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독립합니다. 그런데 그 손에 들려있던 자산이라는 게 이게 전부였습니다. 서울 본점과 영등 포점, 백화점 단 2곳, 그리고 조선호텔 하나, 당시 재계 순위 33위, 국가 부도 사태 앞에서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쓰러져 나가던 그때, 누구도 이 작은 유통회사가 20년 뒤 대한민국 상권을 집어삼킬 거대한 포식자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이 초라한 출발선에서 35조 8,300억, 26년 만에 그룹의 덩치를 20배 넘게 불린 이 괴력은 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중심에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막내딸 이명희 회장이 있었습니다. 1979년 37의 나이에
아버지의 부름으로 처음 경영에 발을 들인 그녀는 오빠인 이건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제국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경영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모든 결제 서류에는 회장 서명란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수천억 수조 원이 오가는 결정에 최종 책임자의 도장이 없다니요. 보통의 재벌 그룹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믿지 못하면 쓰지 말고 일단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 그녀는 이 원칙 하나로 전문 경영인들에게 모든 실권을 넘겼습니다. 대신 자신은 거대한 흐름과 방향만 제시했죠. 오너 개인의 감이 아니라 시장 데이터에 기반한 시스템이 일하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말 이명희의 시스템이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바로 할인점 사업, 즉 이마트의 전국 확대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백화점의 아류 취급을 받던 할인점이 IMF 이후 얇아진 지갑을 열어야 하는 대한민국 소비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2006년에는 세계 1위 유통 공룡 월마트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며 내놓은 16개 점포를 통째로 인수하며 단숨에 시장 지배력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부산에 문을 연 신세계 센텀시티점은 백화점이라는 공간을 쇼핑몰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도시적 체험 공간으로 재창조하며 세계 최대 규모 백화점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죠. 이 굵직한 결정들은 모두 시장을 읽는 전문가들의 손에서 나왔고 회장은 그들을 믿고 지지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재계 33위는 11위의 제국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아들 정용진의 시대로 장면을 넘겨볼까요? 그 역시 처음부터 감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99년 미국 유학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한국에 들여온 사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그의 결정 목록 중 가장 압도적인 성공 사례이자 대한민국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신의 한 수로 평가받죠. 스타벅스의 대성공은 그에게 트렌드를 읽는 경영자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성공이 이후의 모든 비극을 잉태한 씨앗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리했던 감각은 언제부터인가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정용진 당시 부회장은 일본의 유명 잡화점 돈키호테를 그대로 본뜬 삐에로 쇼핑을 야심차게 선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복잡한 동선과 산만한 상품 구성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외면 속에 2년도 버티지 못하고 쓸쓸하게 간판을 내렸습니다. 2016년에는 190억을 들여 제주소주를 인수했지만 수백억의 누적 적자만 남긴 채 결국 주류업체 오비맥주의 헐값으로 매각해야 했죠. 드럭스토어 분수와 부츠, 화장품 브랜드 센텐스와 스톤브리까지. 그가 주도했던 신사업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적자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실패들의 목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철저한 시장 분석과 시스템에 기반했던 어머니의 시대와는 달리 오너 개인의 취향과 꽂히는 아이템이 그대로 사업 전략으로 둔갑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점을 찍은 사건이 2021년에 터집니다. 2021년 2월 정용진은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야구단 인수 배경을 설명합니다. 거기서 나온 그의 발언은 대한민국 재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승 반지를 끼고 싶어서 1352억 8천만 원, KBO 역사상 최고가 구단 인수 기록, 종전 450억을 무려 3배나 경신한 이 천문학적인 투자의 이유가 그룹의 미래 비전이나 사업적 시너지가 아니라 오너 개인의 소유욕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버린 겁니다. 어머니 이명희는 26년간 제국을 건설하며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신뢰했습니다. 아들 정용진은 1,300억이 넘는 투자를 결정하며 우승 반지를 이야기했죠.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관, 두 개의 의사결정 방식. 과연 이마트의 운명을 건 3조 4천억짜리 지마켓 인수 결정은 이 둘 중 어느 쪽의 철학에 더 가까웠을까요? 2021년 6월 대한민국 유통업계 역사상 가장 묵직한 규모의 인수합병이 발표됩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지마켓을 3조 4,404억에 사들인 바로 그 사건이죠. 당시 증권가 리포트들은 온통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 구도를 깨뜨릴 삼국지가 열렸다는 거죠. 이마트의 쓱닷컴과 지마켓, 옥션을 합치면 단숨에 시장 점유율 15%를 확보한 막강한 3위로 올라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년 뒤 시장이 받아든 성적표는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15%를 예상했던 합산 점유율은 오히려 10.1%로 쪼그라들었거든요. 3조 4천억이라는 당시 이마트 시가총액보다도 더 큰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후퇴였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예상이 빗나간 수준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천문학적인 돈으로 최신의 전투기를 사왔는데 막상 우리 편 영공이 더 좁아져 버린 그야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수 직전 지마켓의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2020년 지마켓은 무려 850억의 영업이익을 낸 아주 탄탄한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의 품에 안긴 바로 다음 해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흑자였던 영업이익은 43억으로 곤두박질 치더니 2022년에는 655억 적자, 2024년에는 674억의 적자로 돌아섭니다. 3년 동안 쌓인 누적 영업 손실만 1,500억. 멀쩡하게 돈 잘 벌던 회사가 주인이 바뀌자마자 매년 수백억씩 까먹는 돈 먹는 하마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에이, 그거야 쿠팡이랑 경쟁하려고 마케팅비 쏟아붓고 투자하느라 그런 거 아니냐고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런 단순한 손익계산서 넘어 회계장부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PPA, 기업 인수가격 배분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제가 여러분의 월급 통장으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억짜리 가게를 3억에 샀다고 칩시다. 왜 2억이나 더 줬을까요? 그 가게의 단골 손님, 좋은 평판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즉 영업권에 돈을 지불한 거죠. 이마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마켓의 실제 자산 가치보다 훨씬 비싼 3조 4,404억을 지불했고 그 차액은 회계장부 위에 무형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회계법칙은 이 무형자산을 영원히 둘 수 없게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조금씩 비용으로 털어내도록, 즉 상각하도록 강제하거든요. 이마트의 경우 이 PPA 상각 비용이 매년 약 1,500억씩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마켓이 앞으로 피나는 노력으로 단 1원의 손실도 내지 않고 딱 본전치기에 성공하더라도 이마트의 연결 재무제표에는 매년 1,500억의 손실이 자동으로 찍힌다는 의미입니다. 지마켓이 매일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1,500억짜리 청구서가 먼저 날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3조 4천억짜리 인수합병을 결정한 그 순간 미래의 이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손실을 미리 사온 셈이 된 거죠. 지마켓과 쓱닷컴, 이 두 온라인 계열사에서만 2024년 한 해에 발생한 영업 손실이 1,400억을 넘습니다. 2023년 이마트 전체가 기록한 사상 첫 영업 적자 469억. 그 돈이 어디에서 증발했는지 이제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해지지 않나요? 이 이해할 수 없는 투자가 단 한 번의 실수였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에서는 지마켓 사태의 복사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빌리브라는 주택 브랜드를 앞선 신세계건설은 유독 미분양 위험이 가장 높다고 경고등이 켜진 대구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빌리브 헤리티지 분양률 22.6%, 루센트 21.6%, 라디체 22.9%. 건설업계에서는 분양률이 최소 70%는 넘어야 공사 대금을 겨우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대라는 건 사실상 수천억의 돈이 그대로 텅 빈 아파트 벽돌에 묶여버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 4조 5,693억이 투입될 화성 국제 테마파크까지. 이 모든 결정의 꼭대기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신세계그룹 의사결정 구조의 가장 어두운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조단위 프로젝트들을 최종 결정한 정용진 당시 부회장은 2013년부터 2024년 회장으로 취임하기 직전까지 무려 11년간 등기이사가 아니었습니다. 비등기 임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모든 권한은 행사하지만 그 결정이 실패했을 때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10대 그룹 총수 일가의 등기 임원 등재율 평균은 12.3%인데 신세계는 고작 5.1%에 불과했죠. 전문가들을 믿고 시스템이 일하게 했던 어머니의 시대와는 정반대로 오너 한 사람의 직감이 그룹 전체를 움직이되 그 책임은 시스템이 떠안는 기이한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이마트가 기적처럼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적자와 위기는 결국 성장을 위한 일시적인 고통이었고 오너의 결단이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걸까요? 표면적인 숫자 뒤에 가려진 진실은 어쩌면 훨씬 더 냉정한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모릅니다. 2025년 마침내 이마트의 재무제표에 빨간불이 꺼지고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 3,225억, 전년 대비 무려 584.8%나 폭증한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흑자 전환이었죠. 몇 년간 마음 졸이며 주가 앱을 들여다보던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트레이더스와 스타필드 같은 체험형 공간을 혁신한 결과가 드디어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정용진 회장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유통지도의 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024년 쿠팡이 벌어들인 연간 매출은 41조 원, 영업이익은 6,023억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41조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두 거인 신세계그룹과 롯데쇼핑의 전체 매출을 합친 것보다도 더 압도적인 돈입니다. 신세계가 창동에 대한민국 최초의 할인점 이마트 1호점을 열었던 1993년,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은 고작 23살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차에 지나기도 전에 20대 청년이 세운 자본금 30억짜리 회사가 60년 역사의 유통제국 전체를 집어삼켜 버린 겁니다. 자, 다시 이마트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3,225억이라는 흑자로 돌아와 보죠. 이건 정말 값진 돈입니다. 전국 각지의 매장에서 직원들이 밤낮 없이 상품을 진열하고 고객을 응대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요. 그런데 이 돈, 과연 그룹의 미래를 위한 재투자금으로 쓰일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은 본사 금괴 닫기도 전에 이미 파여있던 훨씬 더 거대한 구멍을 메우는데 고스란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바로 SSG닷컴과 지마켓, 오너의 결정으로 끌어안은 두 온라인 계열사가 파놓은 적자의 늪입니다.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 두 회사가 쏟아낸 누적 영업 손실액은 약 4,500억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1년 내내 뼈 빠지게 벌어들인 돈 3,225억을 전부 쏟아부어도 지난 4년간 온라인 사업에서 까먹은 손실 4,500억을 다 메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수준이 아닙니다. 독 자체가 산산조각 나서 물이 사방으로 새고 있는데 그 옆에서 더 작은 바가지로 필사적으로 물을 퍼담고 있는 형국인 거죠. 한쪽 발은 엑셀을 밟고 있는데 다른 쪽 발은 더 깊숙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적인 모순은 정용진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뭔가 극적인 반전이 있어야 할 시점이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2026년 3월 정 회장 취임 2주년 성적표를 보면 SSG닷컴의 영업손실은 1,178억으로 전년보다 451억이나 더 늘어났고 지마켓의 손실 역시 674억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룹의 총수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 차는 낭떠러지를 향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신세계그룹은 그의 취임 2주년을 기념하는 그 어떤 홍보 자료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온라인 쇼핑 침투율은 50.4%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 2명 중 1명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산다는 뜻이고 이건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거대한 파도 위에서 신세계의 배만 오히려 가라앉고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외부의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편 진지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죠. 이 붕괴의 실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회계장부 위에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이마트는 지마켓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2,591억을 인식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건 단순히 장사를 못해서 손해를 봤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조 4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사온 자산의 가치가 불과 3년 만에 최소 2,591억 어치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고 회사가 스스로 시장에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이 3억 주고 산 아파트가 3년 뒤 4천만 원이 됐다고 은행에 공식 신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고 뿌렸던 씨앗이 씻어거서 거대한 부채 덩어리가 되어버렸음을 인정한 거죠. 자,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나요? 전국의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현장 직원들은 피땀 흘려 3천억이 넘는 돈을 벌어옵니다. 그건 분명한 성공이고 박수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본사 금고에 닿기도 전에 오너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사업부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그 블랙홀은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돈을 집어삼키고 있죠. 오프라인이 아무리 살아나도 매년 수천억짜리 청구서는 어김없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 끝없는 출혈을 멈출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시장이나 경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의사결정이 만들어지는 구조 그 자체에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너의 결단으로 시작된 온라인 사업의 출혈을 전국의 오프라인 매장 직원들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겨우 막아내고 있는 이 기이한 구조. 그런데 말입니다. 그 구멍이 하나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룹의 심장부와 가장 먼 곳,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거대한 싱크홀이 조용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세계건설입니다. 2024년. 신세계그룹은 부실의 늪에 빠진 건설 계열사에 6,500억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6,500억. 웬만한 중견기업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죠. 그룹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뒤 시장이 받아든 성적표는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신세계건설의 자본은 오히려 794억이나 더 증발해버렸거든요. 이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독 자체가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있는데 허공에다 물을 퍼붓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돈이 사라지는 속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회사가 1년 내내 이자로 내야 하는 돈, 그 이자 비용을 한번 보시죠. 2021년 14억에 불과했던 이자 비용은 3년 만인 2024년 459억으로 폭발합니다. 무려 3179% 폭증. 이제 이 회사는 영업을 해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회계장부상의 시체, 즉 한계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이어진 적자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5년에는 연간 영업손실만 1984억, 당기순 손실은 2966억을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8억씩 눈뜨고 숨 쉴 때마다 손실이 쌓이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이쯤 되면 시장의 투자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회사의 가치가 연일 폭락하고 소액주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죠. 그러자 그룹이 꺼내든 카드는 더 가혹했습니다. 2024년 9월 아예 신세계건설을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자발적 상장 폐지를 강행한 겁니다. 당시 주가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얹어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수년 전 주당 7만 원이 넘는 가격에 희망을 걸었던 주주들에게 18,000원짜리 퇴출 통보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땐 이익을 함께 나누는 파트너처럼 말하지만 오너의 결정으로 회사가 망가지자 가장 먼저 그 손실의 책임을 떠넘길 상대로 바로 그 주주들을 지목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비극을 관통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결정이 수조 원의 손실을 만들어내고 수천억의 지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결국 그 책임을 시장과 주주들에게 떠넘기는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제지 없이 가능했을까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한 보고서가 그 답을 들려줍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총수 일가는 평균적으로 계열사 지분 0.9%를 가지고 무려 55.7%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정용진 회장의 경우 이마트 지분 18.56%로 그룹 전체의 운전대를 사실상 혼자 쥐고 있죠. 이건 단순히 지분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돈은 10분의 1도 쓰지 않으면서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진 주주들의 돈까지 포함한 회사 전체의 자산을 자기 돈처럼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세계 제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구조적 자기 파괴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오너 개인의 취향이 조단위 투자로 둔갑하고 그 실패의 청구서가 날라오면 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번 돈으로 막아내고 그마저도 부족하면 결국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이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 그 어떤 견제 장치도 책임의 무게도 작동하지 않는 이 제왕적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지마켓과 신세계건설은 앞으로도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벌의 의사결정 공식입니다. 우리가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가 지불한 돈의 일부는 그룹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너의 실패로 발생한 조단위의 청구서를 메우는데 조용히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청구서의 진짜 주인은 결국 시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직원들과 우리 모두의 지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더 시프트였습니다.